자, 임진왜란이 벌어지게 된 거는 일본이 전국 시대를 통일했습니다.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리고 나서 이 무사들의 불만, 그리고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싶은 욕심, 이런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명나라로 치겠다, 또는 조선을 쳐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죠. 사실상 이들이 내세운 것은 정명가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한 달 만에 부산에 상륙한 지 한 달 만에 서울이 한양에 함락되고요.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의주께 도피난을 가면서 전국에 대한 일본의 공격이 시작하는데 관군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들과 수군들이 활약을 하게 되면서 저 일본과의 진군을 맡게 되죠. 의병들은 이제 여기 지형이 유리하다는 점이 있고요. 수군은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명나라가 이에 참전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휴전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해서 결국은 우리가 7년의 전쟁을 하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끝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철수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거야. 조선하고 일본하고 명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내용이죠.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전쟁을 했으니까 당연히 토지를 많이 잃게 되고요.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되고요. 또 하나 문화재도 약탈당하거나 불타게 되고, 또 수많은 기술자들이 일본에 끌려게 되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에도 막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약탈해온 문화재 그리고 기술자들을 납치해온 기술자들을 통해서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명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 쇠퇴를 하다가 새로 등장하는 후군, 즉 청나라에 의해서 명청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에 등장한 인물이 광해군이죠. 선조에 이어서 왕이 오른 광해군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북인들의 지지를 통해서 왕이 오르게 됩니다. 북인들은 극단적인 현실주의를 굉장히 현실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추진했던 것도 여러 가지 중에, 광해군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일단 토지 조사를 다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면 항상 하는 거야. 토지 조사, 인구 조사, 그죠? 호적을 다시 만들고요. 양전 사업, 땅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야. 그래야 뭘 얻을 수 있어? 세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립 외교를 펼칩니다. 이 와중에서 지속적으로 내부적인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제 광해군이 했었던 다시 영창대군이나 인복대를 폐위시키고 이런 것들, 그런 일륜적인 문제, 이런 행동 때문에 당시에 정권에서 밀려나 있던 서인들이 결국은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되죠. 인조가 왕위로 오렸다고 해도 이때부터는 정권을 잡았는데 서인이다 보니까 친명 배금 정책을 기본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이전에 앞에서 하고 있었던 중립 외교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복수, 광해군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묘호란이고요. 이때에 강화도로 피신했다가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형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후금이 뭐가 되냐면 청나라가 됐어. 그 얘기는 뭐야? 얘네가 황제의 국가라고 스스로 칭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 조선에서 또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2차례로 쳐들어온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이 터질 때쯤, 이때쯤에 내부에 있던 이 서인들 내부에서, 서인을 비롯한 조선의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주화론과 주전론입니다. 주화론은 뭐야? 화친을 맺자. 그리고 주전론은 죽을 때까지 싸우자. 그러면 주화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신리를 중요하게 여긴 거죠. 지금 명나라가 자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봐야 된다. 그리고 주전론은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죽더라도. 그런 거죠. 이게 명분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이렇게 주화론과 주전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명길은 항복문서를 작성했대. 이 사람은 주화론자죠. 그리고 김상원은 항복문서를 또 찢었대. 이 사람은 주전론자죠. 자, 이러한 자신들의 특성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둘 사이에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은 주전론으로 주장이 붙여서 가다가 병자호란 터지고 남한산성 도망쳤다가 항복하고 삼전도에 가서 무릎 꿇고 빌고 결국은 끝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군사제도, 수치제도의 변화입니다. 당시 조선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은 조선이 임진왜란 병정을 겪으면서 대부분 붕괴되고 새로운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일단 맨 처음에 훈련도감이 만들어집니다. 이 훈련도감부터는 얘네들부터는 끌려온 애들이 아니고 직업군인입니다. 훈련도감 만들어지는 걸 시작해서 이것이 5개까지 만들어서 5, 9년까지 만들어집니다. 이 중앙부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고요. 지방은 원래 재승방략이라 그랬어. 그래서 등장한 것이 소고군이죠. 당시에 당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데 수치제도의 가장 기본은 공납, 조세, 역 이렇게 세 가지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투영시키기 시작합니다. 대동법은 공납이야. 공납. 자, 사람들이 공납이 부담을 겪으니까 이것을 돈을 받고 대신 납부해주던 방납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 방납에 문제가 생기죠. 너무 비싸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돈을 많이 떼먹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대동법이야. 그런데 토지 한 결당 12두의 쌀로 대신 받게 되죠. 그래서 세금의 부과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나 지역이 아니라 토지, 재산으로 넘어갔다라는 의미합니다. 영정법은 그 이전에 있었던 세종 때 만들었던 전분 6등, 연분 9등 자 이런 방식 이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풍흉과 상관없이 토지 한 결당 4에서 6두를 주게 됩니다. 매기게 되죠. 자, 그런데 원래는 줄이기 위해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였으나 사실상 이 지주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소작인들이나 농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줄어들기는 크게 줄지 못합니다. 자, 균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 그래서 뭘 받았느냐? 군포라고 하는 거 받아왔단 말이야. 군포. 그래서 1년에 한 사람당 2필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포를 2필에서 한 필로 줄여줍니다. 그럼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었잖아. 줄어드는 것만큼 이것을 혜택을 줄어든 만큼 또 세금을 더 거둘기 위해서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부유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자리를 주고 1년에 한 필씩 받아.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선무군관이 진짜로 되는 거고 전쟁 안 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그 관직만 하나 받아 놓은 거죠. 자, 거기다 또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의 한 필당 미곡 2두를 더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의 기준이 재산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